집이 너무 빠르게 오르니까 걱정이 되는 거야.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뉴스만 보고 판단을 해서 그래요. 집값이 얼마나 올라가느냐는 정해져 있습니다. 지금 집 살려고 고민하는 분 잘 들으십시오. 40대인데 1억밖에 못 모았고, 그러면 이건 뭐 턱도 없고 서울 아파트 중위 가격이 한 10억 조금 넘는 수준이니까 이걸 살려고 그러면 내가 뭐 1억 얼마밖에 없는데 이건 뭐 안 되는 거 아니야? 그냥 주식이나 코인 하는 게 낫지 않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일단 분명히 해둘 게 내 집 마련은 목표고요. 주식과 코인은 과정인 거예요. 이걸 구분을 잘 하셔야 됩니다. 주식과 코인이 목표가 아니야. 주식과 코인은 내가 자본을 모아가는 속도를 조금 높여볼까 라고 생각하는 수단이죠. 그러나 집은 수단이 아니라 최종 목적지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누구나 어딘가에 주거를 해야 되고 안정적인 거주 이런 것들을 되게 선호하기 때문이죠. 자, 그러니까 지금 돈이 있다, 돈이 없다, 뭐 컨디션이 좋다, 이거 다 빼고 집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되죠. 그러네. 그렇게 놓고 본다면 좋다. 당장 이 올라가는 가격에 어떻게든 막 영끌을 해서 살아.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놓여있는 돌 하나를 제가 내려놓을게요. 집이 너무 빠르게 오르니까 걱정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분들이 왜 이런 고민이 생겼냐면, 뭐 집이 언제든지 내가 당장은 안 사도 5년, 10년 잘 저축하고 좀 투자하면 살 수 있을 거다. 그럼 걱정 안 하는데, 그럼 집값이 너무 빨리 올라간다고 자꾸 뉴스에서 나오니까 불편한 거야. 제가 이 진실을 말씀드릴게요. 한국부동산원에서 매주 수도권, 서울, 전국의 아파트 매매가 변동률을 발표합니다. 6월 넷째 주에 0.43% 주간 올라갔는데, 이 0.43 느낌이 안 오죠? 6월 넷째 주에 0.43, 6월 다섯째 주에 0.4 뭐 이런 식으로 지금 0.43이 8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래서 화들짝 놀라서 정부가 대책을 사실은 너무 빨리 낸 거예요. 환자가 실려왔는데 상태가 어떻게 좀 차근히 보면서 어떻게 치료하자고 할 게 아니라, 야 이거 큰일 났다, 빨리 일단 진통제를 놓자. 이래서 진통제를 놓은 거예요. 원래 가만히 있었어도 7월 달에 뭐가 있었죠? 스트레스 DSR 제도가 시행이 되면 어떻게 돼? 그냥 원래 대출 금액 자체가 원래 줄어들게 돼 있었어요. 근데 너무 급하니까 그래서 내놓은 대책이 바로 627 대책이고, 이게 뭐 생각보다 시장이 좀 세게 너무 센데? 뭐 약간 이런 느낌인 거죠.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거꾸로 얘기하면 야 그만큼 상승 압력이 높구나. 이런 걸 보면은 일반적인 사람들은 불안한 거야.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뉴스만 보고 판단을 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뉴스라는 채널의 매스미디어의 특징이 뭐야? 뭐 하나 그것만 막 부각시키잖아. 정보를 좀 똑바로 올 필요가 있는데, 서울의 25개 구의 아파트들을 다 호갱노노나 부동산 114 들어가서 보세요. 진짜 오르는지. 지금 올라간다는 거는 한강벨트, 강남서초, 아니면 마용성, 이거야. 25개 구 중에 서대문구, 예를 들면 또 노원구 떨어져. 내가 들어보면 뭐야 이거? 조금 떨어졌어. 이게 여러분, 그러니까 정보를 너무 러프하게 들으면 이렇게 되는 거야. 물론 상위 입지가 오르면 그 다음에 하위 입지 따라 오르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러는 거 아닙니까? 물론 뭐 그 말도 맞긴 한데, 냉정하게 놓고 봤을 땐 지금 상승은 서울 수도권, 서울의 핵심 입지가 뜨겁게 올라가니까 이러다가 나중에 이게 풍선 효과로 다른 입지나 경기도로 번지는 거 아니야? 그래서 지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 이렇게 불안해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가격이 여기서 더 안 올라가더라도 이미 몇 년 사이에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올라간 건 사실 아니냐? 그건 맞아요. 그러면 제가 처음부터 여러분들에게 이걸 말씀을 드릴게요. 내가 생각한 것보다 그렇게 빨리 안 올라가고 차근히 올라간다 그러면 여러분 열심히 저축하고 투자하고 시드머니 모여서 당장 5년 내, 3년 내는 아니라도 나중에 집 살 생각은 있죠. 그죠? 그러면 지금 왜 미리부터 포기하려면, 야 지금 벌써 이렇게 많이 올라가면 이건 나는 영원히 따라잡을 수 없다.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이 뭐냐면, 집값이 얼마나 올라가느냐는 정해져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많은 분들이 뭘 궁금해하냐면, 내가 지금 이 대출을 왕창 땡겨갖고 지금 이 집을 사야 돼 말아야 돼를 고민하는 이유는, 이 집이 지금 갑자기 1년 2년 사이에 너무 올라갈 것 같은 거야. 그러니까 우리의 관심사는 뭐냐면, 집이 올해 내년에 너무 올라가는 거 아니야? 이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알 수가 없죠. 근데 1년 2년의 상승률이 아니라 10년에서 15년 정도의 장기 상승률은 거의 한 점에 수렴합니다. 단기 주택 가격에 영향을 주는 거는 금리죠. 금리가 막 낮아진다 그러면 사람들이 막 집을 살려고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상승률이 좋아지고, 오히려 경기가 좋아가지고 막 금리가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통화정책이 긴축으로 가면서 금리를 올리면 사람들이 이자가 너무 높은데 안 사. 이게 거꾸로예요.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경기가 안 좋은데 왜 이렇게 집값이 올라? 경기가 안 좋으니까 오르는 거예요. 경기가 안 좋으면 금리는 내려가죠. 내려가면은 집값이 올라가죠. 근데 장기적으로는 인플레이션이에요. 내가
집을 사고 내년에 얼마 오를까 내후년에 얼마 오를까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예측하기가 어렵죠. 어떤 경제적인 이벤트가 생길지 모르니까. 그런데 이게 10년 정도 지난 평균 상승률은 거의 한 곳으로 수렴하는데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국채금리 10년물 금리의 플러스 1, 2% 수준 안에 거의 들어온다. 그러면 지금 가르쳐 드린 거잖아요. 지금 국채금리 10년물 금리가 러프하게 3%다. 지금 집 살려고 고민하는 분 잘 들으십시오. 3% 플러스 2% 정도 최대 오른다. 그러면 5%죠. 그러면 이제 앞으로 내가 집을 사면 올해 왕창 오르면 그 다음엔 덜 올라요. 왜냐면 왕창 오르면 그 다음엔 덜 오르게 돼 있어. 그러면 너무 안 오르면 어떻게 돼? 그 다음에 좀 오르죠. 이게 평균 10년을 가면은 제가 말씀드리지만 5%에 수렴할 것이다. 그럼 어때요? 5% 오르는 집 살 거예요? 지금 막 호들갑 떨고 막 마용성이나 뭐 강남 서초는 막 한강벨트는 막 어마어마 걔네들은 빼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5%에 수렴한다니까. 디플레이션은 아니기 때문에 떨어지진 않습니다. 여러분 뭐 유튜브 보시면 막 폭락 유튜브 맨날 나오잖아. 폭락 유튜브들한테 제가 말씀드리는데 물론 떨어질 수도 있죠. 근데 15년을 계속 떨어진다고 하시면 안 돼. 이건 좀 반성을 해야 되는 게 아니 도대체 10년 동안 한 번도 어김없이 그렇게 줄기차게 나와서 떨어진다고 했는데 지금 10년 사이에 집이 얼마나 올랐는데 뭐 사과문이나 사과방송 해야 되는데 그런 말 한마디 안 하고 계속해서 또 폭락을 얘기하시는데 폭락이 왜 안 되냐면 이런 거예요. 디플레이션 경제가 아니잖아 우리나라가. 뭐 우리나라가 일본이 아니잖아. 일본은 디플레이션 경제이기 때문에 올해보다 내년이 무조건 쌉니다. 그러면 당연히 나 같아도 내년이 싸면 내년에 사지. 그럼 내년에 살려고 그러면 내후년이 더 싸. 영원히 소비를 안 하고 안 사. 그러니까 디플레이션이 되는 거잖아요. 우리나라는 디플레이션 경제가 아니기 때문에 집값이 하락하기는 어려워요. 물론 너무 올랐기 때문에 어떤 경제적인 이벤트가 생겼을 때 뭐 조금 충격으로 떨어질 수는 있으나 전반적으로 뭐 반토막이 나네 무슨 뭐 폭락을 하네 이거는 집값을 이해 못하는 사람이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40대 1억 얼마밖에 안 모았는데 불안하다. 제가 이해 말씀드렸잖아요. 5%밖에 안 올라요. 수도권 기준. 서울의 아주 상위 입지 빼고는. 그럼 5% 평균 오른다 그러면 그 5% 오르는 거를 5% 대출 받아서 사시는 게 맞냐? 수익률 면이 아니라 지금 신혼인데 난 아파트에 살면서 이 신혼의 삶을 좀 제대로 즐기고 싶다. 아예 사야죠. 그러니까 집이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집값은 감성의 영역을 제거하고는 논할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주거기 때문에. 그래서 폭락을 하네 반토막이 나네 이런 얘기는 그만하고 일단 일반적인 입지는 5% 이내로 오릅니다. 자 이렇게 제 얘기를 믿어보세요. 10년 이내에 평균 5% 이상은 안 가요. 해볼 만한 게임 아닙니까? 그래? 그 정도밖에 안 올라? 그러면 지금 왕창 오르는 거에 너무 두려워 말라. 왕창 오르면 그 대신에 내후년이나 내후년에는 안 오르는 거지. 그것 때문에. 지금 2022년, 23년도가 왜 집값이 안정됐느냐? 왜 안정됐어요? 진보 정부가 아닌 보수 정부가 들어서서? 이게 아니고 2020년, 21년도에 너무 올랐기 때문에 안 오르는 거잖아요. 결국은 5%에 조금 더 오르는 아파트와 조금 덜 오르는 아파트는 어떻게 구별하나요? 전세가율에 답이 있는 거예요. 전세가율이 낮을수록 더 올라요. 상승률이 높아요. 전국에서 전세가율이 가장 낮은 지역이 어디냐? 강남 서초구입니다. 거기가 전세가율이 가장 낮아. 전세가율이 낮다는 게 뭐야? 내가 전세를 살겠다라는 게 내가 지불할 사용가치인데 사용가치에 비해서 집값이 비싸다는 뜻이야. 갭이 크다는 거니까. 그만큼의 많은 사람들의 기대값이 높다는 거고 기대값이 높으면 유효 수요가 몰리는 거고 유효 수요가 몰리면 다른 데보다 조금 더 올라가죠. 집은 사는 사람마다 수익률이 달라진다.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죠. 상승률은 수도권 서울 기준으로 5% 안에 갇힌다. 평균적으로. 그렇다면 우리가 막 걱정하는 건 막 10% 20%를 막 한 해에 올라갈 걸 걱정해서 지금 어떡하지? 포기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건데 포기하지 말고 3%에서 5%밖에는 안 올라가니 평균으로 보면. 그러니 어쨌든 씨드를 키워서 적절한 시점에 시도를 해야 된다. 40대에 1억을 지금 모았다라고 하면 지금 당장은 당연히 서울에 4억 9천짜리 아파트도 못 사죠. 그러나 몇 년 지나면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물론 그 4억 9천 아파트도 오르긴 하겠지만 포기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가는 동안에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식이나 코인이 도움이 된다면 해야죠. 그러나 주식이나 코인에 너무 과한 비중을 넣게 됐을 때는 멘탈이 흔들릴 수가 있어. 그러니까 적당한 정도의 비중이 필요하겠죠. 그 적당한 비중이 뭐예요? 1억 이상 모았다면 7대3을 권해드립니다. 7대3. 여러분들이 이렇게 얘기하면 근데 멘토님은 주식이 지금 최근에 S&P 500이 지난 3년간 33%가 올랐고 나스닥은 뭐 거의 40%가 올랐고 그런데 저렇게 7대3으로 가면 안 되고 오히려 3대7로 가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말씀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말씀드릴게요. S&P 500의 지난 3년간 투자 수익률이 33.7이다. 33.7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 여러분이
여러분이 목돈을 3년 전에 넣어놓고 3년 동안 한 번도 안 찾았을 때 33.7인데 여러분은 그렇게 투자할 수 있는 분이 아니잖아요. 매달 100만 원, 50만 원 이렇게 넣을 거잖아요. 그렇게 넣으면 33.7은 안 나와요. 그렇게 되면은 10몇 %밖에 안 나와. 그럼 10몇 %가 내가 저축하는 것보다 당연히 수익률이 높죠. 그런데 10몇 % 과거에 나왔다고 앞으로도 무조건 10몇 % 나온다고 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제가 얘기하는 7대 3이 맞다. 그리고 생각보다 그 금액은 저축을 했을 때와 S&P 500이나 나스닥에 분할 적립식으로 투자했을 때가 물론 과거 같은 좋은 수익이 나온다면 조금 차이는 있지만 생각보다는 그렇게 어마어마한 차이는 안 납니다. 그래서 7대 3으로 모아라. 내 전세금 포함해서 2억에서 2억 5천 3억 될 때까지는 일단은 저축과 투자를 병행하면서 내 집 마련에 대한 꿈을 버리지 말아라. 그리고 처음부터 뭐 굉장히 무슨 상위 입지 아파트를 가는 게 아니잖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파트라고 하는 이름 붙어 있는 거를 사라는 거예요. 제 얘기는. 연립 빌라는 안 됩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많은데 연립 빌라는 주거로서는 굉장히 가치가 있어요. 왜냐면 똑같은 비용보다 훨씬 더 적은 대출이나 대출 없이도 내가 생활의 안정을 기할 수 있다. 지역이 좋은데 우리 집이 아파트가 아닐 뿐이지 너무 깔끔하고 좋아. 이런 집 많거든요. 괜찮아요. 그런 것도 나쁘지 않아요. 그런데 자산 가치로는 조금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게 최근에 전세 사기 문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이 초양극화 시대에는 아파트의 쏠림 현상이 당분간은 지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이제 헷갈리실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그럼 난 이 3억은 어떻게 있는데 조금 대출을 받아가지고 요번에 대출 규제가 나왔기 때문에 정부가 대출 규제를 참 잘한 것 같아요. 저는. 왜냐면 대출 규제 없었으면 영끌족이 나왔을 텐데 대출 규제가 생겨버리고 뭐 스트레스 DSR도 생기니까 무리한 대출을 받는 분은 없어지게 됐거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앞으로 수도권에서의 상승률 평균 5% 이내로 갇힌다 그랬잖아요. 지금 주담대 이자율이 4%죠. 그럼 어떤 사람이 사야 되고 어떤 사람은 사면 안 되느냐를 제가 오늘 월부TV에서 딱 정해드릴게요. 집을 살려 그래. 나 실수요자야. 돈도 좀 한 2, 3억 모았어. 근데 좀 대출 좀 받으면 그래도 외곽에 경기도에 깔끔한 아파트 20평짜리 살 수는 있을 것 같아. 사야 돼요 말아야 돼요. 이거 고민한다. 제 얘기를 잘 들으세요. 그 아파트에 전세자금 대출 없이 전세 입주가 가능하다. 그러면 사셔도 돼요. 그러면 뭐야? 5억짜리 아파트인데 전세가 3억이야. 3억은 있어 내가. 들어가서 대출 없이 전세로 살 수 있었는데 갭이 2억인 만큼만 은행에서 빌리면 되죠. 그분은 사도 계산기로 계산해보면 대출이자 4% 내고 평균 5% 상승률로 본다 보면 미래에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손해는 안 나요. 근데 내가 아직 2억밖에 없어. 이 5억짜리 아파트 사고 싶어. 그거는 내가 2억밖에 없으면 이 집에 전세로 살려면 1억 대출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잖아요. 전세. 아직 사면 안 된다. 조금 더 모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람이라는 게 목표가 있다. 내 집 마련 하고 싶어. 이거 다 있죠. 근데 목표가 아니야 그건. 왜 목표가 아니냐면 그냥 중학교 3학년한테 너 나중에 어느 대학 갈 거야? 그러면 뭐 그냥 좋은 학교 스카이 가고 싶어요. 근데 얘는 스카이 가고 싶어요 라고 얘기하면서 자기가 남아있는 기간이 있잖아. 이제 4년 있다가 수능이네? 생각을 하고 얘기하는 거겠지. 근데 내 집 마련하는 사람한테는 어떻게 뭐 목표가 뭐야? 어떻게 뭐 내 집 마련 아파트에서 수도권으로 아파트 목표입니다. 언제까지? 그럼 대답을 못해. 언젠간 해야 되겠죠. 목표가 아닌 거예요. 기한이 없으면 사람은 목표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놓쳤던 게 뭐야? 내 집 마련 하고 싶죠. 그건 목표가 아니었던 거예요. 난 목표인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골든타임이 필요하다. 골든타임 뭐야? 경제활동 시작하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데 내가 돈 벌고 15년 안에는 내 집 마련을 해야 됩니다. 15년이에요. 이제 기한이 딱 생기니까 조금 쫄리죠. 어떻게 해야 되지? 이게 되는. 그게 벌써 이 각성 효과. 미혼 같은 경우는 50세 전에는 내 집 마련을 하면 돼요. 요즘은 은퇴 기간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뭐 60세나 55세 때까지 일하고 일 그만두고 40년, 30년을 놀고 먹어야지 이게 안 돼요. 어쨌든 아마 슬로우 워킹이라도 제가 봤을 때는 아마 60, 70 이상 일을 하게 될 테니까 50세 전에 내 집 마련해도 늦는 건 아니에요. 충분히 노후나 내 삶을 1인 가구보다는 2인 가구가 유리하긴 하죠. 왜 그러냐면은 15년이라는 기간이 일반적인 사람들이 사회에 나와서 몇 년 지나서 결혼하고 신혼 때 뭐 아이를 낳고 이렇게 지나다 보면 15년이 딱 지나면 저축 절벽이 와. 지금 제가 이 얘기를 했는데 깜짝 놀라셨죠? 나는 지금 왔는데 저축 절벽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단단히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15년이 지나서 저축 절벽이 오는 건 뭐야? 애가 이제 한 열 몇 살 됐겠지. 그쯤 되면 중학교를 간다. 막 사교육비가 들어가고 막 걔가 막 돈을 진공청소기처럼 빨아들이는데 내가 어떻게 돈을 아무리 옛날보다 많이 벌어도 안 되잖아. 그러니까 15년 전에 내 집 마련을 아무리 대출을 좀 받더라도 완성을 했어야 된다라는 거고 1인 가구는 당연히 불리합니다. 왜 50세까지 여유를 줬느냐? 여유를 준 게 아니라 25평 아파트를 맞벌이해가 우리 두 부부가 열심히 한 10몇 년 노력해서 장만했다. 이런 거는 많이 보는데 1인 가구는 난 25평 필요 없는데 12.5평짜리가 아파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오래 걸려요. 그래서 50세로 얘기한 거예요.
일단은 사용 가치가 높은 집을 사야 돼요. 투자 가치가 높은 집은 이미 투자 가치가 집에 반영돼 있어. 물론 뭐 재건축처럼 어떤 이벤트가 확 획기적으로 달라진다면 내가 투자한 효과를 볼 수는 있는데, 일반적인 사람들이 첫 집을 마련한다 그러면 일단 사용 가치를 볼 수 있어요. 근데 사용 가치는 상대적인 거예요. 상대적이라는 게 뭐냐? 어떤 주식처럼 재무 상태표를 보고 그 회사를 밸류에이션 할 수가 없어요. 상대 평가라는 건 2개나 3개나 4개를 비교해서 옥석을 가려야 돼. 그래서 이 임장표를, 제가 책에 보여드린 임장표를 가지고 4개나 3개를 가지고 비교를 해서 점수를 매겨야 돼요. 4가지입니다. 일단 여러분 아시겠지만 상대적인 사용가치가 높은 아파트가 결국 미래에 오른다. 그 사용가치는 상대평가예요. 절대평가가 아니에요. 비슷한 컨디션의 아파트를 4가지를 동시에 봐야 된다. 첫 번째가 뭐냐? 바로 치안입니다. 이 치안이라고 하는 거는 파출소 옆에 있으면 치안이 좋은 거냐,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임장을 가서 아파트를 볼 때 집 안에 들어가 가지고 벽지가 뭐고 바닥이 이거가 아니고 그 주변을 보는 거거든요. 당구장, 단란주점, 집 앞에 무슨 여기 상가 건물인데 뭐 당구장이 있고 막 게임 PC방이 있고 이런 거를 다 종합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뭐 실제로 유해 시설은 아니지만 내 마음이 좀 불편하면 이런 식으로 치안을 보는 임장법이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교육 환경입니다. 교육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학교가 아니라 학원입니다. 네, 안타깝게도. 그 대신에 이제 학교도 중요합니다. 통학 환경, 초품화라는 게 왜 인기가 있어? 초등학교를 품고 있는 단지는 뭐 어디 길 건너 갈 이유도 없고 그냥 단지 안에 초등학교가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 그죠? 뭐 그런 거. 그 다음에 요즘 같은 경우는 면학 분위기를 많이 보거든요. 학군이라는 거는 많이 없어지긴 했어요, 옛날에 비해서. 왜냐면 요즘은 특목고 자사고 같은 게 지역으로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학원 컴플렉스에 얼마나 빠르게 접근이 가능하냐, 이런 것도 있고, 면학 분위기라는 건 이런 거예요. 반에서 꼴찌가 얼마나 열심히 하나, 요걸 보면 돼요. 반에서 꼴찌인데 엄청 열심히 하는 그런 동네가 면학 분위기가 좋은 거예요. 어떻게 판가름할 수 있는지를 제가 여기다 써놨으니까 보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교통과 고속도로 접근성입니다. 사실 교통이 굉장히 생각보다 중요해요. 많은 분들이 상위 입지는 뭐 어차피 원래 그 상위 입지들은 지하철도 맨날 집 앞으로 다니고 뭐 교통이 좋으니까 별로 그렇게 차이가 안 나는 거 아니야? 그런데 아니에요. 이 교통이 또 굉장히 중요해요. 같은 강남이라도, 같은 서초구라도 그 한강변에 있는 반포냐 뭐 맨 밑에 있는 서초나 우면이냐, 이건 많이 차이가 나요. 왜냐면은 서초나 우면에서 반포대교 올라가는 동안 한참 걸려. 반포대교 딱 가면, 반포대교 넘으면 거기서는 서울 어딜 가나 15분이면 다 가요. 그러니까 항상 보면 그냥 반포가 한강변인 것도 있지만 사실은 올림픽대로를 바로 탈 수 있다는 점이 교통에서 굉장히 좋은 거예요. 반포 가보면 맨날 막히니까 여기 왜 이렇게 막혀? 그러지만 거기 사는 사람들은 실제로 어디 갔다 집에 오면 금방 옵니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봤을 때, 그 다음에 고속도로에 얼마나 빠르게 접근할 수 있냐, 경부고속도로, 중부고속도로, 용서고속도로, 외곽순환도로, 자동차 전용도로, 이런 거에 얼마나 빨리 접근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고. 그러니까 핵심은 제가 말씀드린 3가지 사용 가치가 뭐였죠? 치안, 교육, 교통. 마지막 하나가 자연과 조망권입니다. 자연과 조망권. 근데 이제 마지막 4번째는 앞에 1, 2, 3번보다는 덜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이것도 중요하긴 하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자연이라는 게 뭘까요? 공원 녹지와 물, 워터 앤 파크, 이렇게 보면 되죠. 마운틴은 아닙니다. 마운틴이 자연이지 않냐 그러는데, 마운틴은 마이너스 요소. 구름지라는 건 원래 집이 구름지에 있으면 완전 마이너스 요소. 이거는 정말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의 특별한 경우예요. 왜냐? 남산이라는 것 자체가 로케이션이 서울의 정확하게 중간이에요. 그리고 남산에서 한강을 내려다봐. 그리고 거기는 옛날부터 전통적으로 대사관들이 많아. 치안도 좋고 전통적인 부촌이란 이미지도 있고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구름지에 있으면서도 사용 가치가 높은 지역. 이거는 남산은 정말 예외죠. 요거 빼고는 산에 있다 그러면 마이너스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건 마운틴이 아니라 물과 공원이다. 요 4가지를 보는 임장에 대한 사용 가치가 높은, 그러니까 상대적 사용 가치가 높은 걸 골라야 되는 거죠. 저는 일단은 최대한 주거 비용을 줄이면서 예를 들면 조금 더 2, 3억 될 때까지 시드를 뭐 주식으로 모으시든 코인으로 모으시든, 제가 봤을 땐 저축이 조금 높은 비중이면 좋겠는데 모으시는 게 일단 급선무고요. 빨리 그냥 내 집 마련을 미리 해버리고 싶다 그러면 좋은 연립이나 빌라 같은 것도 주거로서는 굉장히 만족도가 좋은 공동주택이잖아요. 그런 것들 대신에 연립 빌라를 사려면 대출은 조금 작아야 되겠죠. 대출을 너무 왕창 땡겨서 연립 빌라를 사면 왜 안 되죠? 연립 빌라는 상승률이 아파트보다 떨어지니까 내가 이자 비용까지 내면서 따라가기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연립 빌라를 산다면 뭐 대출이 진짜 한 1, 20%, 2, 30% 이내로 받고 산다. 2억 5천짜리 빌라인데 내가 한 5천, 6천 대출 받아 산다. 그건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걸로 안주하지 마시고 이자 비용이 많이 안 나가니까 조금 더 자본을 모아서 아파트로 갈아타겠다. 연립 빌라를 징검다리로 내가 삼겠다. 그런 전략으로 가셔야 되겠죠. 저는 사실 거의 9대1, 거의 뭐 주식 투자도 조금 하긴 했는데
너무 돈 모으는 거 그러다 보니까 생활을 너무 압박을 준 거죠 우리 가족들한테. 과거로 간다면 미래를 알아서 그런 걸 수도 있겠지만 조금 더 지금보다는 더 공격적으로 투자를 했겠죠. 근데 공격적으로 한다 그래도 저는 7대3 이상은 안 했을 것 같아.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수익률보다는 원금 높이는 것이 저는 더 중요한 투자다 이렇게 생각을 할 것 같고, 내가 과거에 좀 힘들게 살아왔던 걸 생각하면은 우리 후배님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조금 힘들더라도 잘 참아봐라, 미래를 위해서 좀 잘 그걸 해봐라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거죠. 제가 이제 이번에 신간을 내게 됐는데 결국 당신은 아파트를 사게 된다라는 책입니다. 7월 첫째 주에 사실은 나왔다고 봐야 되거든요. 대출 규제랑 같이 나왔어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오해하면 이제 책 제목을 보고 결국 당신 아파트를 사게 된다라고 하니까 많은 분들이 그 아파트를 꼭 사야 된다, 막 지금 사야 된다, 막 추경 매수를 연끌로 해야 된다 이런 거인 내용으로 오해를 하시는데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이게 뭐냐면 막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면은 막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또 괜찮으면 또 그냥 관심 끄고 이러면 안 된다. 아파트라는 거는 언젠간 여러분들이 사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오랜 기간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사야 되는데 그 길라잡이입니다. 결혼이라고 하는 게 비용이 5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식 비용, 두 번째는 주택 자금이거든요. 세 번째는 혼수, 네 번째는 예물 예단, 다섯 번째는 신혼여행입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가 들어가는데 사실 예식 비용이라는 거는 솔직히 말하면 호텔에서 하지 않는 한은 거의 부모님들의 손님들이 낸 축의금으로 해결은 됩니다. 예식 같은 경우도 예식장의 비용 말고도 예식장과 음식과 연계해서 패키지로 스드메라는 게 있습니다. 스튜디오와 드레스와 웨이크업 이런 것들의 비용들이 들어가게 되는데 다 좋아요. 다 좋은데 성평껏 하시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는 주택을 연소득의 2.5배의 전세금 미만으로 구하라. 그렇게 되면은 혼수가 확 줄어들어요. 집이 작아지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내 집 마련의 시기를 앞당기기 위해서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근데 문제가 우리 나중에 내 집 마련을 하려면 저축도 많이 해야 되니까 집은 아파트보다는 그냥 투룸 같은 조그만 데다 얻어서 일단은 신혼을 시작하자. 합의를 봤는데 친구가 결혼하고 집들이를 하네? 갔는데 아파트야. 새 아파트. 너무 이쁘게 꾸몄어. 새 아파트에 막 그 새 거 가전들을 다. 그걸 보니까 집에 돌아오면서 남친한테 안 되겠다. 우리도 대출 좀 땡겨서 전세금 대출을. 이렇게 되면 이제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내 집 마련에 대한 계획이 일단 중요하고 그 다음에 혼수가 줄어들어요. 예물 예단, 솔직히 말하면 부모님 영역입니다. 부모님 형편대로 양가해서 교환하는 거니까. 그러면 내가 들어갈 돈은 뭐야? 내 집 마련에 들어갈 비용과 신혼여행이죠. 신혼여행. 할 말이 많은데 몰디브로 많이 가더라고. 야, 근데 몰디브 가면 한 1,000만 원 넘는다 그러대. 몰디브가 요즘 또 마케팅을 엄청나게 해요. 뭐 정말 미치겠다 정말. 그래요. 뭐 하여튼 뭐 좋은데 중요한 건 형편에 어긋나는 결혼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의 앞날을 망치는 길이 될 가능성이 많다. 그래서 결혼하기 전에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결혼하는 배우자와 경제관이 맞아야 되는 거예요. 이런 거 나중에 결혼하기로 마음 먹고 딱 조율하는데 나랑 생각이 너무 달라. 늦은 거야. 여러분 결혼할 때 5가지 뭐 봅니까? 뭘 봐야 될지 모른다 그러면 지금 제 얘기를 잘 들으세요. 결정사에서 얘기해 주는 겁니다. 직연 하키집이죠. 직업, 연봉, 학벌, 용모, 집안 분위기죠. 그러면 직업, 뭐 당연히 받겠죠. 연봉 안 받다고요? 아직 모른다고요? 큰일 날 일입니다. 소득이 얼마인지를 알아야죠. 학벌, 뭐 이건 뭐 당연히 알아야 테고. 그다음에 용모야 뭐 맨날 보는 거니까. 집안 분위기, 집안 분위기가 뭐예요? 요즘은 뭐야? 직연 하키가 훌륭해도 상대편 배우자분의 부모님의 노후 준비가 안 돼 있다. 그러면 부모님들이 싫어합니다. 심지어 반대해. 야, 나중에 너희들한테 손 벌리는 거 아니야? 나중에 너희들 집에 들어와서 살겠다는 거 아니야? 이러면은 막 싫어하는 거죠. 거기에 하나 더 플러스 된다면 직연, 학기, 집의 경제관입니다. 이걸 체크를 안 하고 결혼한다? 큰일 나는 거죠. 그런 걸 체크를 안 하고 결혼하니까 결혼 준비하다 싸우는 거야. 그러니까 싸우는 거야. 남자는 이런 거 좀 안 하고 넘어갔으면 좋겠는데 여친은 막 굳이 하자 그러고, 반대로 또 어떤 경우는 여친은 이게 왜 필요하냐 그러는데 또 남친이 이건 해야 된다 그러고, 이러면은 결혼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결혼관부터 먼저 갖춰야 되는 거고, 내가 연봉 5천이고 와이프가 연봉 5천이다. 그럼 1억이죠. 그런 사람이 결혼 비용으로 5천 쓴다. 그 정도는 괜찮을 것 같아. 5천을 꼭 쓰라는 건 아닌데 5천까지는 오케이. 본인이 제가 오늘 지금 좀 전에 말씀드렸던 거 안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본인의 어떻게 보면 경제력이나 앞으로 결혼을 해서 잘 살려고 하는 거잖아요. 결혼을 해서 잘 살려고 하는 것에 방해가 될 정도의 수준이 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자체의 비용은 자기 연소득의 신혼여행 비용까지 본인들이 버는 두 사람의 연소득의 50% 이내로 좀 했으면 좋겠다.
슬기로운 소비생활 10가지가 2025년 버전으로 좀 업그레이드가 됐거든요. 이게 뭐냐면은 순위가 거꾸로 올라가는 거예요. 10가지 중에 10번째가 점심 식사를 너무 바깥에서 먹는 거 하지 마라. 구내식당 이용해라. 일주일에 한 하루나 이틀 정도만 외식을 하고 구내식당에서 식사를 하셔라. 9번째는 택시였는데 기본 요금 택시는 좀 타지 마라. 그 다음에 8번째가 커피인데 하루에 한 잔만 테이크아웃을 하세요. 그리고 옐로우 브랜드를 이용해라. 옐로우 브랜드 뭔지 알죠? 메가 컴포즈 백다방인데 스타벅스나 커피비는 손님하고 대면을 하거나 내가 공간을 점유하고 뭐 노트북 펴고 일을 하거나 이럴 때만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벤트 비용 있지 않습니까? 뭐 생일 챙기고 이런 거 월 소득의 3% 이내로 예산을 만들어서 써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옷 사는 거 있잖아요. 신상 옷 같은 경우는 우리가 옷이 없진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없다라는 게 무슨 얘기냐면 최신 유행하는 옷이 없어. 그래서 최신 유행할 입을 옷이 없어예요. 입을 옷이 없는 게 아니라. 그래서 최신 유행이라는 건 3, 4년에 한 번씩 사이클이 있기 때문에 3, 4년 동안 처박아 놓고 안 입은 걸 꺼내봐라. 그래서 신상 옷은 경년제로 사는 게 좋아요. 경년제라는 게 뭐야? 계절 바뀔 때 경년제로 사라. 얼마나 보상을 하느냐의 문제라고 봐요. 내가 모은 돈의 5% 이상을 보상하면 안 됩니다. 한 3천만 원 모았다. 그러면 얼마예요? 5%면 뭐 200. 여기까지는 내가 3천만 원 모으느라고 너무 고생한 나한테 한 200만 원짜리 갖고 싶었던 뭐를 산다. 뭐 저는 그건 괜찮다고 봅니다. 어느 정도가 적당하냐의 문제이지 하는 것 자체는 나쁘진 않다고 봅니다. 요렇게 이제 5가지 말씀드릴 수 있고, 5번째는 뭐냐면은 문화 레저 비용이에요. 문화 레저 비용이라는 게 소득의 10% 넘으면 안 돼요. 문화, 레저, 스포츠, 취미, 미용, 성형까지 그것까지 다 들어가서 소득의 10%가 돼야 된다. 그러면 PT, 요가, 필라테스는 조금 줄이셔야 될 수도 있어요. 그죠? 테니스나 골프 같은 것보다는. 요즘 러닝 많이 하니까 그걸 하시던가, 아니면 뭐 도서관에서 책을 빌려보고, 공연이나 이런 것들은 몇 달 동안 잘 준비해서 보고, 뭐 이렇게 하면 소득의 10% 이내로 미용, 성형까지 해서 이게 돼야 된다. 테니스를 거기 이제 가격을 보니까 레슨비가 있어. 그렇게 막 부담스럽진 않기는 했는데 누가 그러는 거야. 내가 테니스를 한다 그러면 이 테니스 하는 걸 딴 사람한테 알려야 되잖아. 그래서 비용이 드는 거예요. 테니스만 쳐봐. 비용 안 들어 별로. 근데 테니스를 치잖아. 그럼 나 테니스 친다? 그걸 이제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에 올려야 되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조금 장비를 좋은 걸 갖추고 옷을 입고 이렇게 자 이렇게 하고 이제 사진을 찍고, 그죠? 네, 그다음에 이제 테니스 공과 라켓과 뭐 이렇게 커피 한 잔 놓고 이렇게 뭐 사진 뭐 이런 걸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사실 돈이 들어가는 거예요. 냉정하게 봤을 때는 테니스 자체가 문제가 되진 않는다고 봅니다. 분명히 여러분 소득의 10% 이내로 다른 거 좀 덜하고 내가 테니스를 사랑한다면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런 다른 것들이 플러스가 되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러닝도 있잖아요. 그 복장을 갖추는데 돈이 많이 든대. 제가 자전거를 얼마 전에 타기 시작했는데 타다 보니까 속도가 안 나. 누가 그러대 조금 더 좋은 걸 사면 좋대. 그래서 이제 좀 타니까 욕심이 나는 게 막 다른 사람이 자꾸 가로질러서 나를 가니까 그래서 이제 물어봤어요. 가서 물어봤더니 비싸요. 그래서 내가 이게 어떤 거든 빠져들고 하다 보면은 비용이 드는구나, 이걸 내가 요즘 느끼고 있는데, 저는 그래서 그냥 그래 뭐 나를 앞질러 가려면 가라. 나는 그냥 뭐 경치를 보면서 가겠다 이러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봤을 때는 이런 거죠. 문화 레저 비용을 제가 10% 이내로 묶었잖아요. 그 묶은 안에서 뭐 자유롭게 진짜 선택과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예산이잖아요. 제가 왜 예산을 정해드렸느냐? 선택과 집중하라고 예산 정해드린 거예요. 내가 10% 이내로 테니스를 너무 사랑해. 영화 안 보면 되잖아. 공연 좀 안 보면 되잖아. 그 대신에 테니스를 사랑한다. 그러면 되는 거야. 근데 공연도 좀 봐야 되는데, 그럼 테니스도 좀 쳐야 되는데, 테니스 치는 거 좀 인스타 좀 올려주려면 옷도 좀 입어. 이러니까 안 되는 거지. 제발 선택과 집중을 해라. 뭐예요 도대체? 하나 뭘 할 거야? 양다리 걸치지 마라. 연애만 양다리 걸치지 않아야 되는 게 아니라 문화 레저도 양다리 좀 걸치지 말고 선택과 집중을 하시면은 비용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4번째는 뭐냐면은 식생활비인데 소득의 25에서 30% 이내로 해야 된다. 우리가 보통 그렇잖아요. 뭐 매 끼니 밥을 보상으로 먹진 않지만 파인다이닝 같이 좋은 식사를 할 때 내가 이거 먹으려고 고생을 했지 뭐 이런 얘기 하잖아. 그러나 이제 그것이 한 달에 100끼를 먹는 중에 한두 번이면 뭐 그게 뭐 그렇게 이해가 되는데, 맨날 먹을 때마다 내가 이거 먹으려고 이거 일했지 뭐 이러면서 보상 얘기를 한다 그러면 그건 문제가 있는 거죠. 3번째는 주거 비용이죠. 연소득의 2.5배 이내의 전세를 구해야 된다. 전세자금 대출이나 월세가 어쩔 수 없이 나가는 1인 가구 같은 경우에 자기 소득의 15% 이상이 주거비로 나가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주거비가 15% 이상 나가는데요? 이사를 가시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2번째가 여행은 연봉의 5%. 소확행이라는 말이 한동안 유행했잖아요. 소확행. 그게 뭐예요? 일단 소여야 되는 거야. 소확행이라고 말하면서 내가 봤을 때는 대확행이야.
아니 대불확행이야. 크기만 크고 확실하지 않은 행복이야. 이게 뭐냐면 이런 거죠. 나 유럽 여행 간다. 나 소확행이야. 유럽 여행이 소는 아니잖아요. 그건 진짜 한 5, 6년 준비해서 돈 모으고 준비하고 해서 가야지 의미가 있는 거지. 냅다 카드 긁고 갔다 오면은 왜 대불확행이냐? 일단 돈을 왕창 쓰고, 두 번째는 굉장히 불확실한 행복인 게 뭐냐면 일단 문득 자꾸 카드값이 생각나. 돌아가서 좀 카드값 미치겠네. 불확실한 행복이죠. 그 파리의 에펠타워 한국 사람들 천지라는데 그 앞에서 사진 찍는 사람들 중에 1억 정도 모으고 나서 와서 여행하고 내 보상으로 온 사람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런데 그냥 대부분의 사람들은 에이 몰라 젊은 날 와봐야 돼 이러고 와서 사진 찍는 사람들은 그건 다른 거거든요. 오는 행동 자체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아마 본인을 알 거야. 나한테 충분한 보상을 할 정도의 노력으로 보상으로 온 건지 아닌 건지는 여러분만이 안다. 여러분한테 물어보세요. 여러분이 괜찮다 그러면 괜찮은 겁니다. 근데 여러분이 조금 누구한테 얘기하기 좀 그런데 그러면 여러분 그 행동을 하지 마라. 첫 번째는 가장 중요한 거죠. 월 소득의 6개월 이내에 차를 타라. 광역시와 수도권에서는 450만 원이 넘지 않는 한 차를 타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드렸죠. 요거를 지키잖아요. 지금 제가 슬기로운 소비생활 10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이 10가지를 정말 용기를 내가지고 지킨다. 그러면 여러분도 5년 안에 1억 모을 수 있는 저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안 하니까 1억을 내가 2억 원 월급에 어떻게 모아 이렇게 되는 거죠. 실제로 저걸 어떻게 지킵니까? 라는 말이 정답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어떻게 지킵니까? 그건 너무나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5명 중에 1명만 지키는 거예요. 5명 중에 1명 옛날에 왜 자율학습 시간 끝나도 계속 앉아서 공부하는 게 있었잖아요. 전교생이 그러진 않잖아요. 성공은 항상 트렌드를 거스르는 사람한테 있다. 그러니까 그거 갖고 싶은 사람만 하면 되는 거지. 간단한 거죠. 뇌과학자분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우리가 행복을 느끼는 거는 3가지가 늘어나야 된대요. 첫 번째가 뭐냐? 유능성. 내가 어제보다 오늘이 유능한가? 지난달보다 이번 달이 유능한가? 이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뭐 여러분한테 물어보세요. 나는 과연 1년 전에 비해서 지금 많이 유능해졌나? 전혀 유능해지지 않았다.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마스카라나 눈썹 그릴 때만 해도 오늘 눈썹이 왜 이렇게 안 그려지지? 근데 눈썹 계속 그리다 보면 잘 그리지 않습니까? 어제보다 오늘이 눈썹 잘 그리고 오늘보다 내일이 더 눈썹 잘 그린다. 이 원리를 회사 일에서 내 일에서 찾아라. 내 일에서 찾아야 내가 조금이라도 뭔가 유능해지는 느낌이죠. 옛날에 이거 못했었는데 요즘 잘한다. 예전에 이제 내가 배웠는데 이제는 누구한테 가르쳐준다. 그럴 때 기쁨이 오는 거거든요. 유능성이 증가되면 자율성이 증가돼요. 왜냐면 옛날에 3시간 걸려서 이거 하나 했는데 이제는 1시간이면 해. 뚝딱. 그러면 2시간이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자율성은 돈이 주는 자율성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통장에 돈 한 푼도 없을 때가 자유롭습니까? 아니면 한 3천 있어? 어떤 게 더 자유로워? 뭔가 안 해도 여기 조금 뭐 가능성이나 자율성이 있죠. 내가 그냥 가고 싶은데 안 하는 거야. 이거 하고 통장에 돈 하나도 없는데 못 하는 거야. 이거 다르잖아. 그냥 유능해지고 시간이 확보되고 조금 경력이 늘어나고 성장 발전하고 회사에서 더 잘해서 월급이 올라가고 유능해지면 자율성이 증가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돈을 모으라고 하는 거예요. 1억을 모으면 통장이 빵일 때보다 엄청나게 자율성이 늘어나요. 꼭 안 해도. 그럼 자율성이 늘어나면 어떻게 돼? 연결성이 늘어나. 연결성이 뭐야? 내가 직장 들어가고 3년 동안 열심히 해서 돈도 모으고 내가 이렇게 성공을 하고 유능해졌다. 그러면은 나한테 박수 쳐주는 사람이 생겨. 주변에 팀장님, 파트장님, 동료들, 야, 너 일 잘한다. 그다음에 친구들, 야, 너 어떻게 직장생활 그 어려운 걸 3년을 해냈냐? 막 박수 쳐주고 막 그래. 그러면 굳이 인스타에 뭘 올려갖고 사람들한테 좋아요를 막 구걸을 안 해도 돼요. 연결성이라는 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내가 어떻게 비춰지느냐예요. 저 친구 진짜 열심히 한다. 진짜 저 친구 괜찮다. 그 사람들이 인스타나 페이스북을 왜 하느냐? 이렇게 뭔가 연결성을 배고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유능해지고 자유로워지고 그게 연결성이 증가될 때 사람은 행복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은 왜 안 행복하냐? 첫 단추가 어디서 된 거예요? 유능해지고 자유로워지기 전에 연결성을 추구하기 때문에. 내가 내 삶을 잘 이끌고 힘들지만 잘 가면 연결성과 자율성은 따라옵니다. 근데 일단 빨리 연결부터 되고 싶어. 내가 뭘 했는데 페북 친구들이나 인스타 친구들이 막 좋아요 눌러주길 바래. 너무 그쪽이 나쁘다는 건 아닌데 그쪽으로 경도돼 있다.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힘들다는 건 뭐예요? 여러분이 힘들다는 거는 지금 뭔가 유능해지고 자유로워지기 위한 페달을 밟는데 좀 뻑뻑하고 지금 안 나가고 있고 힘들다는 거잖아. 여러분 잘못하고 있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 과정을 저도 많은 선배들도 겪었어요. 지금 계속해서 여러분이 추구하는 걸 나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 인생은 왜 이러냐? 주변에 날 괴롭히는 인간들밖에 없고 상사도 지금 보면 진짜 내가 지질이 복도 없다. 여러분 자꾸 주변에 빌런이 등장하잖아. 왜 빌런이 등장해? 여러분이 주인공이라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빌런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이 빌런이다. 그러면 여러분이 주인공이 아닌 거지. 여러분 주변에 왜 이렇게 빌런이 많냐? 여러분이 주인공이라서 그런 거예요. 너무 힘들어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을 일으켜 세워서 지금 우리 월부에서 나오는 영상들을 쭉 보시면서 많은 영감과 용기를 얻으실 텐데 그 용기를 실천으로 옮기십시오. 조금 더 유능해지기 위한 성장 발전에 노력을 해라. 그러면 조금 더 자유로워지고 조금 더 연결성이 증가되면서 여러분은 행복해진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도 굉장히 좀 많은 분들이 고민하는 내용의 질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최근 같은 경우는 경기도 좀 많이 어렵고요. 굉장히 경제가 어렵구나라는 것을 느끼실 것 같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 월브TV를 구독하시는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통해서 정말 내가 경제적 안정이나 부자로 나가고 싶은 마음이 있느냐, 저는 이거가 가장 중요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250만 원, 300만 원 받는 분들이 뭐 사실 과소비를 할 돈도 없고요. 어마어마하게 무슨 마이너스를 내면서 빚을 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면 그걸 뭐라고 탓할 수 있는 세상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김경필 멘토님의 영상을 보면 대부분 뭐 아껴라, 줄여라, 그 안에서 적은 월급에서 뭐 저축을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마음은 참 공감은 되는데 지금 질문처럼 이렇게 행동으로는 잘 안 간다. 8대 2의 법칙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자연 법칙이라고 봐요. 사실 여러분들 같이 이렇게 평범한 직장인들 5명 중에 1명만 자수성가형 부자가 됩니다.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럼 4명은 그럼 실패한 거냐? 아니죠. 실패한 건 아니죠. 그런데 이제 비범한 미래를 준비하고자 하는 분만 월브TV를 보신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비범한 마음이 있다는 건 뭐예요? 내가 지금은 좀 상황이 어렵지만 10년, 20년 후에는 나는 달라지고 정말 자수성가형 부자가 되겠다라는 마음이 있다는 거거든요. 간단해요. 돈이라는 거는 불편한 만큼 모이고 편한 만큼 쓰는 거예요. 내가 친구들하고 한 5년 직장생활 같이 했는데 나는 지금 한 2천 몇백만 원밖에 못 모았는데 내 친구는 1억이야. 그 친구는 왜 내가 2, 3천밖에 안 모일 동안 1억을 모았을까? 그 7천의 차이는 뭘까? 결국은 나는 편하게 살아온 거고 그 친구는 자발적으로 불편함을 감수한 겁니다. 수익률의 차이가 아니다. 그 친구는 S&P 500이나 나스닥에 투자해서 돈을 번 게 아니에요. 여러분 중요한 거는 선저축입니다. 선저축은 내가 먼저 저축을 하고 싶은 만큼 하고 말도 안 될 정도의 적은 돈이 남는데 야 이걸로 생활이 될까? 이건 불가능할 것 같아. 그 불가능에 도전하는 삶을 사는 거죠. 제가 그렇게 했거든요. 1990년대에 삼성에 입사를 했어요. 뭐 회사가 월급을 상대적으로 적게 주는 회사 아닙니다. 뭐 그 당시로 제가 재형저축이라는 걸 떼고 155만 원을 받았는데 그게 지금 화폐 가치로 얼마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적어도 한 300만 원 넘지 않았을까 싶은데 저는 155만 원에서 124만 원을 저축했습니다. 근데 이 124만 원이라는 게 80%잖아요. 근데 사실 재형저축도 월급에서 띄고 나오는 거니까 어떻게 말하면 거의 뭐 90% 저축했을 수도 있는 거죠. 그게 왜 가능했냐? 스마트폰도 없고 인터넷도 없던 시절, 택배도 없고 모바일 쇼핑도 없는 시절, 이런 시절에 회사 생활하는 사람이 이를 악물고 저축하면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그렇게 하진 않았지만 요즘은 그렇게 못하죠. 그렇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여러분들이 딱 하고 싶은 만큼의 저축을 먼저 하느냐. 우리가 폰에 이걸 갖게 된 날이 언제냐면 휴대폰이라는 건 뭐 옛날부터 있었지만 무선 통신 인터넷이 되고 쌍방향으로 정보가 왔다 갔다 하는 게 이 폰에서 된 거는 2005, 6년입니다. 20년 됐죠 지금. 그러면은 300만 원 받아가지고 뭐 월세 내고 뭐 내가 좀 필요한 거 좀 사고 요즘 또 해야 될 게 얼마나 많아요 젊은 분들이. 그런 거 다 따라하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거에 옛날에 안 한 것들이 많거든요. 요즘은 너무나 당연히 해야 되는 건데 옛날에 안 한 것들이 많다. 그게 뭐예요? OTT. 되게 작은 돈 같지만 옛날에 그런 거 없었단 말이에요. 이 모바일로 뭐 좀 사는 거. 그게 무슨 과소비 아니죠. 옛날에 없었단 말이에요. 결국 이 혁명이 나한테는 상대적으로 안 써도 되는 돈을 옛날에 비해서 내가 더 쓰게 되는 거죠. 그래서 250에 300만 원 받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평범한 직장인들을 만나면 250, 300 받는 거 자체가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나한테 보상해야 된다 이러면서 엽떡을 시키든지 마라탕을 시키든지 저녁에, 그리고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들어 죽겠는데 무슨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250, 300인데도 불구하고 이 월부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이 제가 왜 5명 중에 나는 비범한 미래를 꿈꾸는 사람이라고 제가 인정을 하냐면 여러분들 마음속에 그게 있다는 거고 그걸 끄집어내시라는 거죠. 비범한 저축은 수익률의 문제가 아니라 금액으로 압도하는 게 돼야 돼. 그러니까 금액을 여러분들이 보기에 말도 안 된다 라고 하는 금액을 하세요. 그래야 여러분이 유지를 할 수 있지. 누가 봐도 그래 뭐 적은 월급이면 누구나 그 정도는 하지 라는 거에 비범함이 아닌 평범함으로 여러분들 몰아넣는 순간 여러분은 평범함에 갇히게 되고 5명 중에 4명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1명이 되길 원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렇다면 비범한 행동을 해라. 비범한 미래는 비범한 행동에서 나오는 겁니다. 제가 한번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작가님. 저희는 결혼 2년차 월 500만 원 버는 직장인 부부입니다. 월급 빼고 다 오르는 것 같고 아무리 아껴도 통장 보면 한숨이 나와요. 분명 둘이 모으는데 이제 겨우 3천 조금 넘었고요. 주변이랑 비교했을 때 스스로 초라해집니다. 작가님도 저처럼 돈 때문에 제 자신이 초라하다는 감정을 느껴보셨을까요? 아이 생기면 지출이 더 늘 텐데 생각할수록 막막합니다. 평범한 저희 부부 이런 상황에서 내 집 마련이란 게 가능할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일단은 보내주신
주신 월간 지출 내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투자의 현인이라고 하는 워렌 버핏이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투자의 현인이니까 투자 얘기를 했겠지 생각을 하는데 아닙니다. 돈줄남 김경필 머니 트레이너 같은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이분이 일단 버는 것보다 덜 쓰는 삶이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 이제 이분의 저 내역을 한번 보니까 월소득 500이라고 했습니다. 월소득 500이다. 2인 가구 치고는 높은 소득은 아니죠. 이분의 고정지출과 변동지출 내역을 주신 거를 봤습니다. 일단 우리가 지출을 변동지출이라는 건 뭐예요? 이번 달에 많이 썼어. 다음 달에 어떻게 해야 돼? 조금 이번 달은 좀 조심하자. 이럴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고정지출은 뭐야? 구조적인 문제죠. 휴대폰 비용으로 나 20만 원 나간다. 그럼 뭐 기기값도 있고 뭐가 있고 해가지고 이건 구조적으로 안 바뀌잖아요. 이 구조를 내가 건드려서 구조 조정을 하지 않는 한은 안 바뀌어. 계속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일단은 구조적인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500만 원이라고 하면 연소득으로 6천입니다. 6천만 원의 가구 소득인 부부가 얻어야 될 신혼집은 어디냐? 저는 연소득의 2.5배를 넘으면 안 된다고 봅니다. 연소득의 2.5배면 얼마냐? 얼마예요? 뭐 한 1억 5천 되겠네, 그죠? 1억 5천으로 어디 전세를 구하냐? 구해야죠. 그게 비범한 행동이죠. 1억 5천 이상의 전세를 얻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분들이 지금 전세자금 대출이자가 41만 원 있다. 라고 돼요. 전세자금 대출이자가 41만 원이라고 하면은 한 4에서 5% 사이, 4.5%로 기준으로 했을 때 대출이 1억 이상 있다는 뜻입니다. 전세가 지금 한 2억 5천 정도 있는데 본인 돈은 한 1억밖에 없고 1억 4천을 전세자금 대출 받은 거잖아요. 월세 사는 사람들은 긴장을 해. 야, 이거 빨리 돈 모아갖고 전세로 옮기자. 아니면 전세자금이 모여지기 전엔 결혼하지 말자. 이렇게 되는데 그냥 뭐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전세자금 대출은 빚입니다. 왜 빚이냐? 뭐 레버리지 효과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100% 빚이다. 그러면 빚을 내더라도 제가 말씀드린 2.5배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2.5배가 뭐야? 연소득의 2.5배 이상의 전세를 얻는다는 거는 안 된다. 근데 일단 거기서 핀트가 어긋난 거지. 그러니까 사실은 이 41만 원은 10만 원이면 해결됐을 정도의 주거비에서 31만 원을 더 쓰고 있는. 그러니까 이런 구조적인 문제가 1년에 360에서 400만 원 정도만큼의 저축이 덜 되고 있는 거죠. 사실은 그래. 이거 누가 학교에서 가르쳐 주질 않아. 제가 딱 전세자금 대출 얘기했을 때 깜짝 놀라. 그게 예산이 있는 거구나. 이 식비도 예산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가서 점심 회사에서 드시는 것까지 다 한다 그러면 20% 정도. 20%면 얼마야? 500만 원에 20%면 뭐 100만 원. 100만 원 안에서 정말 먹는 거 해결된다 그럼 이건 진짜 성공이죠. 그러니까 이게 진짜 성공이에요. 근데 그거보다 더 써도 뭐라고는 안 하는데 야 진짜 100만 원 안에서 막을 수 있다? 금방 돈 모을 수 있습니다. 그러려면은 장보기가 하나의 라이프가 돼야 돼요. 장보기가 하기 싫어 이 일이 아니라 주말에 손잡고 마트를 가지 말고 재래시장을 가. 마트는 커스터마이즈가 안 돼. 재래시장을 가면 저희 둘밖에 없는데 감자 이거 하나만 사면 안 돼요? 그러면 아예 그냥 가져가 뭐 이렇게 해주세요. 진짜로 상인들이 그래요. 근데 마트에서는 그게 잘 안 돼. 막 한 꾸럼 다 사야 되고 이러는 거. 그렇게 해서 식비를 100만 원 이내로 가져가시면은 뭐 성공이다. 통신비 12만 원 이건 뭐 좋습니다. 한 사람당 5, 6만 원이니까 그죠? 자 보험료 보겠습니다. 실비와 건강보험해서 25만 원 나간다. 몇 퍼센트야? 5%야. 5%. 이 보험료는 저축하고 헷갈리면 안 돼. 저축도 되는 종신보험을 들었는데 이거 뭐 저축도 좀 된다고 하니까 저축과 보험을 분리하십시오. 순수하게 보험만으로 실비와 건강보험과 암보험 같은 거를 우리가 세팅을 해야 돼. 단독 실비에다가 암진단금 연봉의 1배 정도 이 정도 가입하면 보험은 크게 문제가 없어요. 3% 이내로 절약을 해라. 근데 3% 이내로 절약해봐 15만 원 그럼 한 달에 10만 원 절약되는 건데 그렇게 큰 차이 안 나지 않겠느냐. 고정지출은 달라요. 고정지출은 이게 10만 원이라 하더라도 가만 냅두면 1년이면 120이고 10년이면 1200이에요. 이거를 그냥 두면 안 되는 거죠. 가족력이 있다 그래서 보험을 더 들어야 된다? 저는 그건 동의할 수가 없는 게 가족력이라는 게 뭐냐?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암으로 돌아가신 분 있냐? 이쪽에 우리 팔촌 중에 암이나 뇌혈관 질환 있는 사람이 없냐? 대한민국에서 암과 뇌혈관 질환으로 사망 비율은 70%가 넘어. 가족력이 없는 사람은 없다. 부모님은 그러겠지. 야, 너 할머니가 그 암으로 돌아가셨잖아. 너 조심해야 돼. 이런 얘기를 맨날 듣고 자라는데 그건 그냥 한국인에게 다 가족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보험은 그렇게 하시고요. 정기 구독 OTT가 10만 원 있네? 요거는 글쎄. 그러니까 뭐 이건 뭐 하셔도 되긴 하는데 저는 조금은 줄였으면 좋겠어요. 이게 10만 원은 좀 많은 것 같은데. 예. 자, 차량 유지비 20만 원 있습니다. 월소득 500만 원이 2인 가구 아이가 없는데 차가 있습니다. 뭐 이분들이 지금 읍면 동지역에서 거주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봤을 때는 차는 여기에 유지비 20만 원이라고 했지만 두 분이 모르는 유지비가 있을 거예요. 차는 이렇게 적게 들어갈 리가 없어. 아무리 캐스퍼를 타고 레이를 타도 이거보단 더 들어갑니다. 유지비를 주유비를 유지비라고 생각해서 그래요. 주유비에다가 뭐가 주유비, 주차비, 세차비, 수리비, 소모품비, 대리비, 발레, 세금 이런 거야. 그 다음에 가끔 과태료 안 날라옵니까? 요즘 학교 앞에 30km인데 뭐 딴 생각하고 지나가다 보면 과속 안 해도 날라와. 보험료 있죠? 통행료 내야 돼요.
통행료. 이런 것들은 계산을 잘 못해. 그냥 카드값에 묻혀 나오니까 그냥 내가 썼나? 이거 다 자동차 유지비예요. 이런 걸 생각을 하셔야 된다. 물론 500만 원 정도 버는 부부가 뭐 벤츠 타는 것도 아니고 일반적인 작은 차 타는 걸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근데 나는 그걸 뭐라고 한다. 왜? 이분들이 목표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이분들의 변동 지출을 딱 보니까 품위 유지비, 옷, 미용, 데이트, 문화생활, 품위 유지비를 합쳐서 지금 80만 원 가까이 쓰거든요. 요게 50으로 줄어야 돼. 제가 말씀드릴게요. 문화, 레저, 이미용 비용이 10%여야 돼. 500에 25만 원 안에서. 그럼 25만 원 안에서 취미, 스포츠, 문화, 레저 다 끝나야 되는데 이미용까지 가야 되니까 이런 것까지 다 해서 이거 좀 줄여야 돼요. 그리고 여행용 적금이라는 게 발견됐어. 저축이 아닙니다. 이거는 쓰는 거예요. 한 달에 40만 원. 1년에 480만 원을 뭐 하는 거야? 여행에 쓴다는 거지. 그러면 잘 보세요. 480만 원이 적정하냐? 여행 자금으로 적절한 금액은 얼마냐? 연소득의 5%예요. 그럼 이분들 연소득 얼마야? 6천. 5%면 얼마야? 300이죠. 오바죠? 그럼 이분들이 300만 원 쓰는 게 적절한 건데 480을 써. 그럼 여행 적금 모아갖고 1년에 480 모은 거 갖고 딱 480만 쓸까? 아니지. 가서 쇼핑하지. 그럼 이분들은 6, 700 쓰는 거야. 냉정하게 봤을 때. 6, 700을 쓰는 거지. 그럼 뭐야? 365일 중에 이 부부가 여행지에서 보내는 날짜는 며칠일까? 2, 3%. 일주일에서 열흘이잖아. 퍼센테이지로 하면은 2에서 3%의 날에 5% 쓰라는 거는 플렉스 아닙니까? 근데 이분들은 거의 지금 10%를 쓰고 있는 거야. 이게 말이 되냐? 말이 안 되는 거죠. 이 부부에게 가혹한 얘기가 될지 모르지만 이거 너무 많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분들을 뭐라고 탓할 수는 없겠지만 결코 엄청 절약하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자, 그러면 이분이 쓰고 있는 전체 금액을 볼게요. 100% 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선저축을 실행하지 않고 후저축을 해볼 생각으로 생활하고 남은 보니까 안 남네? 그 핑계는 내 탓이 아니라 이건 회사 탓이야, 사회 탓이야, 이렇게 되는 거죠. 저 같으면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200만 원을 그냥 여보 우리 그냥 200만 원 저축하자. 딱 저축하고 300 갖고 생활해보자.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만약에 200만 원을 저축을 하고 300만 원을 가지고 생활을 했다면 삶의 만족도가 막 500 쓸 땐 100만큼 행복했는데 300 쓰니까 50밖에 안 행복하다. 과연 그럴까?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제일 행복한 거는 이재용 회장인가? 아니거든요. 여러분 그런 게 아니에요. 이분의 고민은 너무 10분 이해하지만 머니 트레이너 김경필 멘토가 이해하는 순간 여러분은 안 받고 나는 이해 못합니다. 요거를 바꿔서 40%인 200만 원을 저축하는 순간 1년만 그렇게 생활하고 나면 한 2,500만 원 정도가 통장에 없던 돈이 빡 생겨. 그때 그 느낌을 가지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급진적인 행동을 하면 6, 70만 원이 절약돼서 내가 부자가 되는 게 아니라 그 행동을 나한테 하면서 내가 바뀌어. 이분이 지금 뭐가 없냐면 공금의식이 없어요. 공금의식이 뭐야? 회사 부서에 돈 관리하시는 분들 써야 될 돈, 직원들 월급 줘야 되니까 이거는 쓰면 안 되는 돈, 이건 절대 쓰면 안 되는 돈,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래 놓고 집에 와서는 가계부 쓸 때 이 부부 같은 경우는 500만 원 버니까 야 500만 원 다 쓰자. 회사에서는 맨날 그렇게 공금 다루듯이 회사 돈은 그렇게 하고 왜 자기 돈은 그렇게 공금을 안 다루느냐. 공금의식이라는 건 간단해요. 여러분들이 죽는 그날까지 지금의 월급이 나옵니까? 만약에 죽는 그날까지 월급이 나온다 그러면 공금의식 없어도 돼. 그냥 다 쓰면 돼. 근데 여러분은 월급이 300번 내지 400번 나오면 끝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월급은 누구한테 주는 거야? 지금 나한테 주는 게 아니고 지금 나 5년 후에나 10년 후에나 20년 후에 나랑 같이 잘 좀 쉐어해라 그러고 주는 거잖아. 근데 이 부부가 지금 500만 원 받아갖고 512만 원 쓴다며. 그러면 이거는 뭐야? 공금 횡령이죠. 지금 5년, 10년 후에 나의 미래한테 돈을 꿔서 쓰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분은 아마 내면서 멘토님 보세요. 제가 뭐 어디 과소비하는 거 있어요? 이거 이렇게 하는데 지금 세상이 어떻게 지금. 근데 조금 미안한 얘기지만 300만 원만 현재의 부부에게 주어진 돈입니다. 200만 원은 두 분이 쓰시면 안 되는 돈인 거죠. 기본적으로 이 부부에게 공금의식이 없다는 거는 회계 방법을 모르는 거죠. 이게 무슨 돈이지? 돈을 구분을 못하는 거죠. 일단 기본적으로 월급 통장은 월급을 받는 거로만 써야 됩니다. 월급 통장에 평상시에 잔액이 남아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월급 통장에 막 돈이 남아 80만 원, 100만 원 남아있다. 그러면 뭐 그 돈 당연히 또 쓰겠지. 내 돈이라고 생각하니까. 월급 통장에서 이 부부 같은 경우는 제가 솔루션을 드리면 무조건 죽이 되든 밥이 되든 200만 원을 적금을 하든 뭐 S&P 500에다가 뭐 반반 하든 200만 원을 월급 들어오는 날 삭제시켜버려요. 은행으로 또는 CMA로 이렇게 해버려야 돼. 그러면 300 남죠. 300 갖고 300 갖고 어떻게 살지? 300에서 이분 명절 세야죠. 여행 가야죠. 그 다음에 기념일 챙겨야죠. 이런 비용 41만 원을 어느 통장에다 보내야 되냐? 계절 지출 통장에다가 송금해야 돼. 이것도 자동이체.
왜 41만 원이냐? 1년에 500만 원 모아야 되니까. 1년에 500만 원은 왜 모아야 되냐? 월급의 100%만큼 계절 지출을 써야 돼. 그럼 500만 원 안에서 뭐 해야 돼? 매달 41만 원씩 내가 송금하면 500만 원 쌓일 거 아니에요. 그 500만 원에서 여보 우리 이제 여행 가야 되는데 여행 경비 어떻게 할까? 뭐 어떻게 해? 제가 정해드렸잖아요. 300만 원. 300만 원 여행 경비 통장에 쌓여 있을 거 아니야. 그거 300만 원 꺼내서 여행 가야지. 근데 1년에 여행 딱 한 번 가요? 아니잖아. 연휴, 여름 휴가 가잖아. 그러니까 이번에는 절반만 쓰자. 150 갖고 뭐 어디 가까운 근교 여행을 갔다 오든지 해야죠. 그렇게 해야 되고 남는 건 돈이 얼마야? 그러면 260만 원 남는 거야. 260만 원에서 이제 전세금 대출 이자 내고 월 보험료 내고 부모님 용돈까지 드리죠. 그러면 얼마 남아? 앞으로 이제 이사 가서 전세금 대출 거의 없애고 뭐 한 10만 원, 20만 원만 내고 하면은 이제 한 200만 원 남는 거야. 생활비가. 그 200만 원이 평달 200만 원. 평달 200만 원이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애도 없는데. 저는 충분할 것 같은데. 저한테 뭐라고 하실 수는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럼 한 사람당 100만 원이잖아. 여러분 이거 비범한 행동에 마음이 있으시다면 충분히 가능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대 자체가 여러분들보다는 제가 조금 그런 거에 단련은 돼 있죠. 왜냐면 우리 월브TV를 보시는 대부분 20대, 30대, 40대 직장인들 같은 경우는 1970년대가 아닌 80년대 이후에 태어난 분들이고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결핍은 없는 사회에서 살았죠. 우리 집이 부부잣집이든 부잣집이 아니든 부모님이 뭐 그래도 대충 해달라는 건 다 해주시려고 노력을 했죠. 근데 저희 세대는 그게 아니에요. 뭐 밥을 굶을 정도로 가난하지는 않았지만 대한민국이 그래도 결핍이 있었어요. 꼭 보면 뭐 누나는 해주는데 뭐 나는 안 해주고 이거를 하려면 이걸 참아야 된다는 동 뭐 이런 거를 겪으면서 여러분 부모님 세대가 아마 제 세대일 거예요. 그러면 그러면서 자랐기 때문에 기본적인 경제관념이 있어. 그러니까 저는 직장 생활 처음에 10년 하고 막 한창 돈 모을 때 그때는 막 해외여행을 가고 어마어마하게 쇼핑하고 이런 문화가 없으니까 그냥 당연히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생각했고 집이 어려서 부모님이 너무 가난하니까 빨리 내가 경제적 안정을 이루어야 되겠다는 생각밖에 없었기 때문에 잘 참고 저축을 했던 것 같아. 근데 이제 요즘 젊은 분들은 당연히 보이는 것도 많고 그러니까 사실 이게 문제야. 이게 참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기도 하지만 우리의 딜레마예요. 여러분 그 인스타그램의 하루 평균 사용 시간은 지난 일주일간 평균 몇 시간인지가 나와요. 1시간을 넘는다. 그러면 나는 과소비의 유혹에서 헤어나기가 쉽진 않을 것이다. 여러분 일단은 적당히 세상의 트렌드도 따라가야 되지만 트렌드를 거부하는 힘이 필요합니다. 성공은 트렌드를 거부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 내가 그랬었으니까 여러분들은 그렇게 못해도 뭐 그렇게 엄청나게 여러분이 뭘 잘못하고 있는 건 아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게 위로가 될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지만 연어가 거꾸로 강을 거스러 올라가는 걸 잘 보세요. 여러분 그 연어 같은 삶을 살고 싶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힘든 거는 오히려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한 발 한 발 미래로 나가고 있다는 증거예요. 너무 안 힘든데요? 뭐 먹고 살만한데?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찌 보면 그 강물에 떠내려가고 있는 걸 수도 있어. 근데 너무 힘들어요. 지금 여러분 막 페달을 밟고 자전거를 돌리는데 막 지금 막 페달이 막 저절로 돌아간다. 그럼 여러분 인생 내리막인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주의하셔라. 허벅지가 막 뻑뻑하게 땡긴다. 그거는 여러분들이 잘 가고 있다는 뜻이죠. 왜냐면 오르막이 끝나면 내리막이 있어. 연어처럼 거꾸로 강을 거스러 올라가는 힘찬 연어들처럼 그렇게 가야죠.